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볼까요? 추신수 홈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추신수 선수가 이틀 연속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추추 트레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추신수 선수. 네, 팀을 승리의 정거장으로 이끌었네요. 이 홈런의 공으로 소속팀 텍사스 레인저스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6대3으로 이겼습니다. 이희호 여사 경호.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경호를 맡느냐 이걸 놓고 논란이 불거지니까 직접 나서서 법 해석을 주문했는데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청와대가 이희호 여사 경호를 맡도록 했다지요. 자, 그리고 오늘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박근혜 1심 선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오늘 낮 2시 10분부터 있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나오겠다 이러고 있는데 SBS 텔레비전은 선고 실황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역사의 현장 SBS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오늘 낮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있는데 SBS 텔레비전은 오늘 낮 1시 45분부터 특집 뉴스 브리핑, 특집 SBS 오뉴스를 통해서 저녁 6시까지 선고 생중계는 물론이고 판결 결과에 대한 해설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6시 5분부터 이어지는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의 정치쇼가 배출했다고 얘기하면은 아마도 많이 비웃으실 텐데 삼변시대 출연자 이정열 전 판사와 김태현 변호사가 최고의 법률 해설가 이 두 분의 선고 결과 분석이 있습니다. 네, 괜히 한 말이네요. 사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가 먼저 생긴 프로여서 저희가 배출했다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는 날 첫 곡이 아름다운 강산인데 네. 우리 프로듀서의 그 의도는 무엇인지 매우 또 궁금해지면서 아까 잠깐 저 밖에서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네. 어제 그 공연을 지상파에서 중계를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노래들이 나왔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니 네, 아름다운 강산 제목이 나오니까 아 그걸 들으셔야겠다고. 그런 의도였군요. 네. 무슨 어떤 정치적 뭐 함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양복 입으시는데 굉장히 좀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어제 그 평양 공연 녹화 중계 방송 때문에 첫 곡을 골랐습니다. 노래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내렸는데 잠시 그 정상근 기자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길면은 멘트 분량이 줄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말을 좀 길게 하거나 좀 많이 하면 좋아하시는데 저는 짧게 하고 값은 그대로 받아가는 그렇죠. 거죠. 출연료가 그 때문에 줄어들 일은 없으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선미님 돈돈 브리핑이니 신사임당을 걸고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돈 브리핑이니까 뭐 돈을 상징하는 5만 원권에 계시잖아요, 신사임당. 께서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의 그 그림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전혀 몰랐을 우리 정상근 기자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역사학과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현정님 뉴욕에 계신 분입니다. 환상적인 조합인 두 분. 근데 너무 살이 빠지신 듯. 저를 두고 하는 얘기겠죠? 아니, 저를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 카메라를 제가 되게 즐겨 보는데, 네, 제가 굉장히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너무 뭐랄까요? 넓게 잡았어요. 제가 너무 커 보이고 정상근 기자가 너무 작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시기에 그냥 놔둬달라고 제가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습니다. 너무 하얗게 나오네. 네. 분장을 거의 뭐 그 파우더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뽀얘가지고 이게 좀 뭔가가 잘 안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얗게 나오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놔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리핑합시다. 네, 브리핑합시다. 첫 번째 소식을 먼저 전달을 하셔가지고 그래요. 오늘 1심 선고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안 나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데 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에 선고가 나오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관여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1심 선고를 통해서 이 혐의들에 대한 유무죄가 확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생중계를 하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재판에 안 나온다는 거고, 그러니까 생중계를 해도 피고인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나오더라도 네. 사실은 법정에서 피고 얼굴을 비추고 재판장 얼굴 비추고 막 이렇게 네. 영상 그 중계방송 공식을 네네. 적용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네. 법원 생중계는 물론 이제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한다면 그렇게 카메라 네. 워킹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화면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법정에서 직접 중계하기 때문에 네네. 오로지 재판장 얼굴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4대를 설치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하나는 이 재판부를 전체를 다 비추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주문을 읽는 재판장의 얼굴을 좀 비추고 한쪽은 검사석, 한쪽은 피고인석 이렇게 비추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게 방송사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법원에서 이제 해가지고 방송사에 이제 송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단조로운 단조로운 화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오늘 2심 선고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텐데 같이 보실 때는 SBS 채널을 맞추시고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딴 채널 보고 있다 그러면 돌려서 같은 화면이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SBS로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중계는 모두 SBS가 그렇죠. 네. 중계 방송의 황제. 얼마 전에 그 자료가 나온 거 보니까 그 2월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SBS가 중계를 잘했는지 이 뉴스 시청률로도 그게 많이 이어졌더라고요. 그래요. 최고의 SBS입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회담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4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 대표단은 회담 종료 후에 청와대로 복귀를 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이 별도로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아직 논의가 완료가 되지 않은 데다가 뭐 경호상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이 양측은 경호, 의전 그리고 보도 분야 실무회담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언론이 관심 갖는 대목은 2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단 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남측 국경을 넘어오는 건데 어떻게 내려오느냐. 네, 그 문제입니다. 그냥 뭐 휴전선, 군사분계선 넘어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뛰어서 볼장 넘어오냐. 비행기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차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걸어 내려올 수도 있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게다가 이제 우리 측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이렇게 걸어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인사말을 주고받는 모습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또 역사적인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도 이제 생중계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 관심사는 실무회담에 참석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측에서는 이제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단장으로 청와대의 여러 뭐 비서관들이 참석을 하셨고 북한에서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또 여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 측의 윤건영,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시죠. 그리고 북측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었습니다. 이 2사람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이 김여정 특사가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방남을 한 당시에 그때 맞상대로 처음 만난 뒤에 이 사실상 2 정상 간의 메신저 역할을 이 2사람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론은 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 만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때문에 이 2사람이 직접 이제 만났다는 것은 뭐 이번 만남에서 뭐 실무회담에서 좀 중요한 얘기가 오갔거나 아니면 뭐 의제를 사전에 뭐 얘기를 했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 실무준비회담에서도 괄목할 만한 그런 합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이 회담이 예전처럼 막 엄청 길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서로 이 화해
협력의 의지가 있다 보니까 네네. 회담 그 속도나 또 합의의 그 어떤 그런 범위가 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보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예, 그 경북 야산에 추락을 해서 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수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추락한 전투기는 F-15K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데요. 예. 어제 오후 1시 10분경 공군 대구기지에서 이륙해 비행을 하다가 오후 2시 38분경에 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 유학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예. 이 추락 후 인근 골프장에 있던 손님들의 신고를 받아서 수색에 나섰는데 어허. 이 유학산이 해발 839m의 꽤 높은 산이더라고요. 예. 게다가 좀 면적도 넓고 또 어제 안개가 많이 껴서 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민간 피해는 없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 비행기 안에는 이 최모 대위 그리고 박모 대위 두 사람이 탑승을 해 있었다고 해요. 예. 두 분이 이제 31살, 28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일면 보니까 네네. 조종사 두 분 생사의 기로에서도 네네.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여 비상탈출을 했다가 네. 이 비행기가 뭐 민가라든지 이런 데 추락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 비행기와 함께 이 전투기와 함께 산화를 한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 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좀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민가를 회피하려다가 탈출하지 못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 추락했어요? 기체 결함입니까?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이 안 나와서 이 F-15K가 한 번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한 2006년 경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2년 만에 다시 또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건데 뭐 이게 뭐 기체 결함 때문인지 좀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어쨌건 뭐 이게 기체 결함 문제면은 아직 뭐 저희 공군에 이 F-15K가 한 60대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요.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기차에 문제가 있는 거면은 빠르게 조치를 좀 취해야 할 텐데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전투기가 최상의 전투기인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 뭐 그냥 싸구려 전투기를 팔고 산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미국 방산업체하고 뭐 과거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뭐 최순실 씨와 연계가 돼 있다는 의혹도 있고 실제로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되기 직전에 이 로키드 마틴 쪽에 로비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나온 바도 있죠. 그래서 이게 로비로 이루어진 그 무기 구매라면은 굉장히 그 국민들로서는 혹은 이제 군대에 있는 장병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또 있겠죠. 뭐 이 기종이 결정된 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전 때의 일이고 하니까. F-15K는 그렇습니다. 그 따라서 뭐 이 전투기가 이렇게 뭐 결함이 있는 거를 뭐 팔았다 이렇게 예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국민의 그런 일각의 불안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선영님 가슴이 아프다. 표성은님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 박진선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볼까요? 네, 그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5일 임시국무회의 그리고 산업경쟁력 장관회의를 열어서 이와 같이 예산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 3조 9천억 원 중에 그 2조 9천억 원은 지난달 15일에 발표했던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그 연간 최대 1천만 원 정도의 이제 실질적인 혜택을 줘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게 이제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다만 이 정책으로 기존의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청년들과 그러니까 이 정책 이전에 중소기업에 들어갔던 청년들과 좀 역차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정부는 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이 3년간 3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이 내일 채용 공제의 혜택 범위를 좀 늘려서 이 기존에 그 취업을 했던 이런 분들도 좀 챙길 수 있도록 역차별 문제가 해소가 좀 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1조 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는 데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는 그 GM이 있는 군산 그리고
거제, 통영, 고성, 그 창원, 진해, 울산, 동구 이렇게 6개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 해당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가 되고요. 이 창업 기업은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이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2조 6천억 그리고 기타 여유 자금을 활용할 예정인데 이 4월 국회에서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다음 달부터 바로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자유한국당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좀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 3조 9천억 규모의 추경 편성 소식 전해주셨고 짧게 하나 더 전해주실까요? 미세먼지 나쁨일 때 호흡기 질환을 겪는 아이들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그렇습니다. 이 호흡기가 취약한 학생들은 미세먼지가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교육부는 이런 학생들이 결석을 해도 허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이 학교에 미리 진단서를 낸 학생들에 한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쁨 이상이 나오면 학부모께서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결석을 알려주시면 되고 유치원생들은 진단서가 없더라도 결석을 인정받게 됩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2부는 여의도 UFC로 함께합니다. 각 당 대표 입들을 모시고 뜨거운 토크 배틀을 열어보는 시간. 자, 오늘 4분 모셨습니다. 먼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우리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성중 의원입니다. 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수희입니다. 저 개근상 안 주시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방송 보면 한 10년 방송하시면 무슨 그 입을 이렇게 딱 석고로 떠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의원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0년 나오셔야 됩니다. 10년. 자,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이제는 그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의 목까지 평화와 정의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평정당. 평정 모임. 평화와 정의 모임 이렇게. 그러니까 평정 모임으로 줄여서. 누가 누구를 평정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시 10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자, 법원의 생중계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이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논란이 아주 많은 가운데서 자유한국당이 이 중계 반대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설명하기 전에 지난 그 MB 관련해서 여기 와서 맺히셨구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직접 전화라든지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주시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전반적인 그런 의견이 있다는 차원으로 시청자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또 자기 내 개인 의견은 달라도 또 당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양해해 주시라는 또 당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 법원의 생중계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이렇게 이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선 이번에 그 법원 생중계 이것은 작년 7월달에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서 이렇게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은 생중계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이 범위,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라든지 또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당시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고인의 이익을 피해가 더 크다 해가지고 생중계 결정을 안 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대법원의 어떤 선고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1심에서 이렇게 선고를 중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1심에서 이렇게 중개를 해버리면 항소심 2심에서도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국민 여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단죄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심 재판장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에 위배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은 이번 생중계가 어떤 망신주기 뭐 이런 차원의 인권 침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미 쫓겨나고 권좌에서 물러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시장바닥의 구경거리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이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차원이고요. 예. 그 세계 각국을 한번 돌아보니까 영미법 국가에서는 이런 생중계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체 허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륙법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런 대륙법 계통에서는 거의 허용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은 이러한데 여기에 뭐 생각이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우선 이제 박주민 헌법에 박주민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판결하고 이제 심리 과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중계라는 것을 법원이 작년에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중계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신다면은 사실 작년부터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 됐었어요. 근데 사실 작년부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거라서 제도 차원에서 과연 반대하시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어서 반대하시는 건지 약간 애매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재판을 생중계할 이익으로 따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겠죠. 국민분들의 관심도 많고 알고 싶으신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가 결정한 것이고 제도는 있어 온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박주민 의원께서 선고 예측 비교적 정확하게 적중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뭐뭐 적중하셨어요? 저는 뭐 이재용 관련된 부분,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예측하셨고 1심에서 이 정도 나왔는데 2심에서는 아마 석방 쪽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집행유예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죠. 자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형량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25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0년형으로. 구형은 30년 했는데요. 검찰이 25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최순실 씨는 1심 선고 어땠죠? 25년, 25에 20. 한 5년씩 줄여서. 5년씩 줄여서. 알겠습니다. 25년형도 중형이죠. 중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뭐 이렇게 뭐 더 길게 할 거 없이 넘어갈까요? 제가 하나만 좀 보강을. 작년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 이거는 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박성중 의원님.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할 여지가 없었고 또 공공의 이익을 굉장히 좁게 해석하면은 생중계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제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안 했고요. 방금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헌법 109조에 보면 전 재판을 중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재판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그 공개는 중개의 개념이 지금까지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냥 방청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방청하고 또 다른 뭐 보도 수단을 통해서는 내고 또 여러 가지 유인물을 통해서 하는 게 공개되어 있는데 선고만 중개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선고만 중개하는 게 과연 재판의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법원의 어떤 결정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문제의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하셨지만 어차피 판결의 내용은 다 공개되거든요. 그 판결은 공개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중계의 의미를 윤수아 의원님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1,700만 명의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탄핵됐다는 거죠. 그럼 공익적 가치라는 부분은 이 1,700만의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최소한 공소의 사실 부분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는 조각조각은 많이 들었지만 2시간여에 걸쳐서 혐의에 따른 공소 사실을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범죄 사실을 다시 알 필요가 있다. 알 권리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법 외적인 측면들, 사회적 측면이 저는 더 강하다. 그 사회적 공익의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예. 이제 뭐 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달리 이렇게 전달 방식이 또 있을 텐데 뭐 모르죠. 최순실 씨 오다 받고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봅시다. 예. 저는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저는 좀 현실 정치에서 잠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탄핵이 되기까지는 정치의 영역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법의 영역에 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의 영역에서 법원의 잣대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걸 그냥 우리는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 검찰 보고 검찰 개혁하라, 법원 보고 사법 개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검찰의 중립성, 뭐 독립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개혁을 하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검찰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거부터 저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뭐 아까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지금 그 생중계 뭐 이게 돼서 법원이 그 규칙에 따라서 중계하기로 했으면 그냥 우리는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옳다. 이런 논란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코너로 보입니다 지금. 또 1대3으로 그냥 몰려가니까 항상 불쌍합니다. 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여러 가지는 한 20여 가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부분이 다 뭐 완전히 범죄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다 공개되면은 앞으로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낮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 이것이 어제 계속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는데 자유한국당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라 이런 입장이고 당연하죠. 정부는 경호처가 계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박주민 의원님께 한번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 뭐 대표적으로 김진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게 불법이다라는 차원으로 주장을 하셨었어요. 왜냐하면은 10년 하고 그다음에 한 차례 5년 연장해서 1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미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났다. 따라서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법을 보니까 대통령경호법 4조 1항 6호에 그밖에 이제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따로 경호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경호처가. 그러면 그 법에 따랐을 때는 이게 위법하거나 불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경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맞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이제 유권 해석을 의뢰해 놨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수입니다. 근데 이거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DJ보다 먼저 대통령 하신 김영삼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신 손명순 여사는 지금 경호를 어디서 하고 있나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 그러면 그냥 법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저는 경호처의 경호와 경찰들이 하는 경호가 그러면 내용이나 퀄리티가 뭐 엄청 다른 것도 아니라면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해드리는 게 이호 여사에게 가는 부담도 덜어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굳이 어제는 또 문 대통령까지 나서셔가지고 그냥 경호처가 하는 걸 계속 알아봐라 이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좀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나 이런 그 의아함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면도 저는 진수 의원님께서 제기하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 부분에 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의당 윤수아 의원님. 저 목소리 다 아실 겁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차분하셔가지고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까 굉장히 피곤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922년생으로서 97이십니다. 연세가요. 그리고 일체어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경호처와 경찰의 경호는 틀립니다.
경호처는 한솥밥 식구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쭉 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있어서 부분을 하는 것은 좀 야박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먼저 볼 수 있고요. 심리적 이런 측면이라든가 또 하나는 그걸 위해서 이미 5년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좀 계류 중입니다. 그 법안을 그 처리를 좀 하고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그 법안 길목을 김진태 의원이 맡고 있다가 아니 느닷없이 한참 지난 4월 2일이죠. 그저께 네. 이때 이 문제를 이렇게 뜬금없이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네, 박성중 의원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입니다. 참 말도 되지 않은 어거지 주장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제 말씀이? 네, 뭐 두 분 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변호사인데도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제 말을 듣고 나서 예. 우선 이 경호법 관련이 전부 이호 여사를 위한 것이다. 참 위인설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경호법에는 7년 경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2010년쯤 돼가지고 이호 여사의 문제가 있으니까 박지원 의원이 10년으로 연장, 7년을 10년으로 3년 연장했습니다. 예. 2013년이니까 또 다시 추가 5년 해가지고 15년으로 또 연장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의 끝나니까 또 뭐 개정안을 냈는데요. 예. 정말 이 경호법은 순전히 이호 여사를 위한 개별 어떤 위인설법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럼 YS 손명순 여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초에 7년만 받고 2005년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전부 경찰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5년 됐으면 15년이 끝났으면 경찰 경호 받으면 되는데 왜 안 받느냐? 자기만 특별하냐? 네. 우리 진보만 특별하냐? 나는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예. 대통령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갑자기 나서서 법의 어떤 해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4조 1항의 3호를 보면은 예. 3호에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로 딱 규정되어 있고 6호를 보면 기타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통령과 그 배우자와 나머지 기타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인을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고 경강부회다. 네. 저희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법제처의 어떤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되어 있다. 예. 법을 어기는 것이다. 예. 그래서 권한 남용이고 또 앞으로 만약에 추가 비용에 경찰의 경호보다는 경호처의 경호가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예. 앞으로 국고 환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궁금한 게 한 가지만 더 말씀 더 하겠습니다. 이양 놓은 김에.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법을 어겼다고 지금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너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수 우익 쪽에서 일부 이제 그 뭐 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꼭 뭐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뭐 하고 싶은 대로 내두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예. 누구 얘기하는 말입니까? 우리 보수층의 일부 뭐 여러 저변층에서 노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는 뭐 누구의 그거요. 예. 일단 뭐 법 해석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행법 현행 경호법 4조 1항 6호는 기타 이제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열어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둘러싸는 상황도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조항은 그런 재량을 부여해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정에 의해서 경호하는 것은 불법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속 이 법이 개정되어 온 과정을 지목하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법이 바뀔 때 합의 안 해 주셨나요? 합의했으니까 바뀌었죠.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한쪽
정당의 목소리만 반영된 법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럼 국회에서 통과된 법도 다 모든 법이 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받아야 돼요. 예, 저 바른미래당의 진수입니다. 저 당 이름을 얘기해야지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금 그 당 만들어지고 잘 안 알려져가지고. 저 궁금한 게요. 이 법이 만약에 완전히 개정이 되면 손명순 여사의 경호는 다시 경호처가 맡게 되나요? 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고요. 저는 이 문제만큼은 문 대통령까지 나서실 일은 아니었다 생각을 하고 요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며칠 전에 4.3 그 추도식에 가셔가지고 대통령 직접 가셔서 낡은 이념의 틀을 이제 벗어버리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대통령이 그 말씀이나 지금 이런 일에 나서시는 거에 진정성이 전달이 되려면 3월 28일인가요? 천안함 뭐 연평해전 그때 돌아간 우리 장병들 그 추도하기 위해서 서해의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도 가시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철이 불가피하게 그때 평창에 오게 되는 상황이었으면 사전에 그 천안함 유족들한테 뭐 정무수석이라도 보내서 할 수 없이 2차 저차 이렇게 됐으니 좀 그 양해를 부탁한다 이렇게 좀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를 이런 노력도 같이 하시면 보수 진보를 망라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들이 진정성 있게 다가올 텐데 그런 건 안 하시고 제주도에 가서 낡은 이념의 틀을 벗자 그리고 이호 여사의 경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서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전부의 대통령이신가 아니면 일부 진영의 대통령이신가를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오해할 수 있고 끊임없이 의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대통령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에 대한 경호가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호처장이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이나 과정이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상태인데 어떤 분에게는 안 해주시고 다른 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에게는 왜 계속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잠깐 비교 대상이 좀 어긋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도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각이나 여당은 안 보여요 국민 눈에. 모든 거를 청와대가 남북회담 관련한 거라든지 미북회담이라든지 개헌 심지어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개헌까지도 온통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 주도하는 정부 여당이 실종된 것 같은 개헌 느낌이 관련돼서는 국회 이제 헌정특위나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개헌을 못 만든 것이고요. 대통령은 헌법에 분명히 부여되어 있는 개헌안 발의 권한이 있어요. 근데 약속한 시한은 다가오는데 국회에서 합의를 못 이루니까 자 이거는 경호 문제가 경호 문제니까 개헌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대통령 경호법 이 관련해서 조항을 보면은 경호 대상에 1, 2, 3, 4, 5, 6이 있습니다. 그게 3회 대통령과 그 배우자로 딱 못이 박혀 있고. 저도 그 조문 10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법 해석을 변호사님이 그렇게까지 6호는 재량을 부여하는 권한이에요. 재량을 부여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자 지금 말이죠. 아니 뜨거워지고 필요하다고 있는데 판단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 밖에 그 밖에가 막판에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밖에가 2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11시 지나서 놓여 있으면 그럴 수도 또 있는 윤서 거고요. 의원님 11시 넘어서 저희가 3부에서 다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 이슈 3부로 넘어왔습니다. 금요일은 여의도 UFC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대표 입들 모여서 또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황혜연님, 진수희 의원님 지난주 토요일 성수동 이마트 버스 정류장에 계신 거 봤어요. 저 하셨습니다. 버스 자주 타고 다니거든요. 체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자분들의 눈이 CCTV입니다. 1494번님, 박주민 의원님, 네. 응원한다고 말씀하셨고 김여진님, 박성중 의원님 블로그에 정치쇼 나온 분들과 찍은 사진 올리신 거 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725번 쓰시는 분 윤소아 의원님 오늘은 목소리가 너무 얌전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얌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착잡하죠. 교섭단체 되고 나서 아주 무게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날씨도 그러고요. 철이 든 거죠. 철이 들어요. 어제 밤에 밤잘 올라왔는데 서울은 정말 추워요. 네, 그것도 있고 4.3에 이어서 또 오늘 이런 일도 있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왜 이렇게 되어 왔는가 정말 이게 참 나라다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가야 오늘이라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임시선거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죠. 뭐.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호 여사 경호 문제는 뭐 넘어가는 걸로 하죠. 지금 중요한 또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지방선거 국면인데 자 얼추 이제 판이 짜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번 카드를 놓고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사이에 격렬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박성중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격렬한 의견 충돌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의견의 교환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런 경론이 있긴 있군요. 네, 있습니다. 내부에서 경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홍준표 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두 분 사이에 어떤 견해차가 있었던 겁니까?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시장 후보. 마지막까지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가죽 잠바 입은 분한테 못 해볼 건데 못 이길 것 같은데. 잠바 입고 또 폼 잡고 나오는 모습부터 무섭던데요. 우리 홍 대표도 상당히 강한 것 같지만 또 사실 알고 보면 또 약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요즘 가죽 잠바를 입고 다니시죠. 예. 자, 이 보수 제1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전 지사로 이제 후보가 정해졌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를요? 김문수 지사 출마 상황에 대해서. 근데 김문수 전 지사는 사실은 정치 인생의 거의 전부를 그 경기도에서 부천에 부천 소사 12년 국회의원에 8년 도지사에 그러고는 이제 대구에 내려가셨는데 아마 서울하고 연고는 서울대학 다니신 몇 년 그거일 텐데 아무리 서울이 그 모든 지역의 분들이 다 올라서 사시는 지역이라 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 서울 시민들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전 지사 이제 공천을 확정하면서 홍 대표가 보수 결집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보수가 과연 결집할 것인가. 오히려 보수가 또 한 번 더 깊게 좌절하고 더 절망하고 더 침잠하는 이 수준으로 갈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안철수 후보를 도와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이 중도나 보수적인 입장인 서울 시민들이 이번에는 좀 전략적 선택을 하셔서 적어도 이제 모르겠어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12년을 이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서울시를 한 정당에 또 한 시장이 12년을 그 관리한다, 경영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좀 전략적 선택을 해주시기를.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4월 10일쯤에 확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비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대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노동운동도 했습니다. 한일 도루코 노조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경기 부천 소사에서 3선위원을 했습니다. 12년을 했는데 그 당시 뭐 국회를 계속 출입했으니까 서울에 있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재선 경기도 지사도 했고 물론 뭐 최근에 대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대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때 급파했던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행정 경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진보도 했고 젊을 때 진보도 했고 또 최근에 와서는 보수도 했고 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만 알려진다면은 진짜 괜찮은 제목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 박성중 의원님과 진수희 의원님께 민주당에서 이 후보가 나오면 굉장히 곤란한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런 후보를 한번 꼽아주신다면 뭐 물론 고지고대로 들으실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예예 한번 이 후보는 좀 피하고 싶다 민주당에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맞상대가 될 테니까요. 예, 정의당 후보는 그 대상이 예, 이따 또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예. 편파 방송입니다. 예. 저한테 먼저 물으셨으니까 바른미래당의 진수입니다. 글쎄요. 박원순 후보,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셋 다 네. 진짜 해볼 만한 그런 상대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더 쉬운 상대다 어려운 상대다를 딱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딱 콕 집을 수 없이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박성중 의원님. 예. 우선 여당의 박원순이라든지 우상호, 박영선 카드가 어느 카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안철수 세 사람 어떤 민주당도 여당도 한 사람이 정해지고 또 우리 안철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세 분의 어떤 경쟁력을 단순히 당 빼버리고 경쟁력을 비교한다면 행정력, 정치력 또 여러 가지 어떤 통합 능력 이런 차원에서 하나도 김문수 후보가 뒤질 것이 없다. 그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김문수 후보한테는 적수가 안 된다. 붙어볼 만하다. 적수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수입니다.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경쟁하기 좀 손쉬운 후보가 아닐까 싶은 게 손쉬운 후보다. 지난 7년간 박원순 시장이 경영했던 이 서울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몸으로 체험한 박원순의 7년은 딱 한 가지예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대책이 피부로 체감한 게 미세먼지라고요. 매우 미흡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의원님. 저희도 지금 후보가 결정된 건 아니어서요. 근데 그동안의 시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 차원에서 녹아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님으로 결정되더라도 서울시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또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그 중앙정부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를 지금 현재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호흡들을 고려했을 때도 역시 민주당 후보가 가장 서울 발전의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서울 은평에 지역구가 있으신데 예, 맞습니다. 그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저요? 예,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 저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항상 그 입장을 쭉 견지하실 예정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윤수아 의원님. 사실 정의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나 이거부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질문에 우리 김문수 전 지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하셨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옛날에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목포 교도소에 있을 때 그 이가 와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던 적도 있어요. 김문수 전 지사와요. 그리고 그때는 참 올곧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째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것이 우선 좀 안타깝고. 그 목소리가 죽입니다. 늘 어째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 생각이 좀 늘 들더라고요. 안타깝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 올드 보이들에 대한 그 눈물 나는 차출 모습. 참 용쓴다라는 그 안타까움을 진짜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막 이제 보면 이제 제가 당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히 홍보위원장님의 입장은 얼마나 힘드실까. 홍보본부장입니다. 이런 양반들 홍보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홍보하란 말인가. 위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보수를 새롭게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좀 해왔다면 그런 모습으로서 다시 좀 해볼 텐데 아마 다시 일어서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누가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그 안에서 가죽 잠바 벗으시고 좀 진지하게 논의하시기 바라고 저희들은 정의당은 뭐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 경쟁자도 계시고 바른미래당 또 자유한국당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젊은 미래의 지도자들 전현직 서울시당이 가장 당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선을 해서 거기서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호진 전 서울시당 의원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경선을 예정하고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올드보이라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도 수뇌부에 뭐 여러 회의를 참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부 동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뭐 한 3사람 허고로 하니까 전부 올드보이라고 이제 덧칠을 해버리는데 그 중에 김태호 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껏 나이 지금 50몇 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상의 인물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뭐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은 성산이 없으면은 완전한 어떤 투자의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위험성이 큰 투자거든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들도 여러 가지 경륜이라든지 또 재능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겸비하고 있다. 또 요사이 뭐 나이 드신 분도 지금 65세 이상 되는 분도 한 750만 정도 되잖아요. 7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올드보이는 뭐 비단 뭐 나이로만 제가 올드를 이야기 안 하는 그냥 날 같다는 전체 지금 그 이야기가 날 같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떤 신문지상이라든지 또 방송이라든지 일부 여러 대다수의 의견은 상당히 늙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도 한때 이제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한국당이 이런 공천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안타까운 게 아예 이번에 승산이 없다고 본다면 아예 정말 젊은 30대 40대를 길게 보고 키운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유권자들이 서울 시민들이 다시 한번 쳐다보고 아 한국당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느낌이라도 가졌을 텐데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를 빼지 마시고 30대 40대를 내시지 그랬어요. 아니 근데 뭐 그거랑은 다르지. 안철수 후보랑은 이거랑은 다르고요. 안철수도 오래 나왔네.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그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는 그날 과거에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장관이 그 동시에 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실시간 검색 순위에. 서울시장에 안 나갔던 것은 그러니까 2011년 서울시장에 안 나갔던 것은 아름다운 양보가 아니라 아버지 권유에 의한 포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과거 발언이 다시 회자가 됐는데 진수희 의원님 이게 진실이 뭡니까? 저는 진실은 모르겠는데요. 윤 장관님이 굳이 그날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 저는 좀 섭섭한 감이 들고요. 지금 양보다 포기다 그때 7년 전의 상황을 지금 와서 따지는 건 저는 별로 적절한 일 아닌 것 같고요. 당시에 5% 정도 되는 박원순 그 후보를 놓고 50% 넘는 그 안철수 후보가 불출마한 거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절대 안철수 후보나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전에 양보했다는 거를 우리 쪽에서 계속 강조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거를 이번 선거에 활용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단지 이 양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는 민주당 내 지금 경선 주자들이 박원순 현 시장을 상대로 자신들이 경선의 어떤 전략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지. 이 바른미래당이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옛날에 양보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이렇게 선거 전략을 짤 생각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진작에 그 말씀을 했어요. 안철수 위원장이. 자, 근데 박지원 평화당 의원이 김문수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단일화 카드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후보 단일화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지금 다 후보를 냈으니까. 예. 아니 뭐 지금 후보는 나왔는데 뭐 막판까지 협상을 벌여서 단일화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뭐 제가 보기에는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뭐 시당 위원장이 모르시면 모르시는 거죠. 없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건데. 박성중 의원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금 116석을 가진 제1야당입니다. 이 야당의 어떤 조직력 간단한 것이 아니다. 보수 결집을 기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성산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현재 중도 사실 보수라기보다는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굉장히 약한 조직이다. 특히 그 바른미래당의 조직력도 당 지지도도 안철수 개인 어떤 예전에는 안철수 개인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지도가 30%를 넘는 공을 벌였는데 지금 와서는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양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아까 개인 인물 비교에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개인 인물 대 비교를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대선 후보 때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비전 또 거기에 대한 내공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 양강구도로 여당 후보와 저희 당 후보로 양강구도로 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진수입니다. 바른미래당에 지금 굉장히 그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쪼그라진 보수를 놓고 보수 결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김문수 지사를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한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나 이 안철수 후보는 중도기 때문에 중도는 언제든지 양쪽으로 뭐 흩어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수 쪽에서는 이쪽 중도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해야지 그나마 당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쪼그라든 보수 결집만 해서 어떻게 당선이 된다는 겁니까? 그래도 중도 성향이 있는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보수까지 다 그 포용을 하고 중도까지 확장을 해야 이게 당선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인정합니다. 오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인정합니다. 우리 진수희 후보님의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죠. 진수희 전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조하고요. 저희들은 보수를 결집하고 중도를 흡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윤수아 의원님. 자유한국당 우리 홍보위원장님께서 홍보본부장. 죄송합니다. 본부장이 더 높죠. 그런가요? 내 밑에 또 위원장도 있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116석이 갖고 있는 저력. 그 부분은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는 작동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약간의 논외의 경우와 같지만 실제 보면은 여론조사나 이런 지지율로 보면 보통 50에서 60석이 합당합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잘못돼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입장이에요. 왜 116석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지금 본회의도 보이콧해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 재판정도 보이콧되고 완전 보이콧 전문 아닙니까? 전문.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혹시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유도하려고. 그래서 아까 여당에서 유도하잖아요. 전에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도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단일화되는 것에 대한 그 경계를 굉장히 단일화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화될 거라고. 하시려고? 아니요.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아니야. 저는 진수희 의원님이 딱 보시면 이렇게 참 진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딱 그러면서도 그 내공이 뭔가를 좀 깔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금방 잠깐 이야기했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의 가능성을 바닥을 깔고 있다. 두고 보시면 알겠죠. 이번 지방선거보다는 지방선거 이후도 윤수아 의원님, 관심이 많군요. 윤수아 의원님이 정치권에서. 검사를 했으면 진짜 잘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는데 국민투표법 개정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가 개정하라고 또 한 바도 있으니 서둘러야 할 텐데 이게 왜 진척이 안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주민 의원님부터. 아니 뭐 저희는 정말 답답한 거죠.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빨리 법을 바꿔라라고 했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이라고 해서 다른 네. 국가기관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쟁점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답답한 상황을 좀 빨리 풀기 위해서 국회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성중 의원님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돼요? 정말 이 비서실장이 자꾸 이런 식으로 치고 노는 거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지만은 지금은 제왕적 비서실장도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서실의 황관잔치 그만두라. 아, 황관잔치. 황관정치. 예. 지금 개헌도 또 남북관계도 국민투표법 개정도 전부 임종석 실장과 운동권 출신 청와대만 보이고 정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 지금 의원님도 박주민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2014년도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 하라고. 그런데 2016년, 17년, 18년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특별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경한 그 행동이 있었어야죠. 전혀 없다가 지금 개헌 관련 노니까 지금 이 사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드리고 싶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여기에 대한 반대 전혀 없습니다. 국민투표법 관련해서. 다만 국민투표법은 개헌에 대한 부수법안이다. 개헌만 제대로 진행되면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날 바로 다 일괄적으로. 제가 행안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안위 소위에 이 국민투표법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날. 양 간사에 의해서 이거는 서로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지 말자 계류시키자. 이래서 계류된 겁니다. 됐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뭐라 하니까 어제서야 뭐 우리 그 진선미 뭐 이름을 들면서 그렇습니다만은 행안위 민주당 간사가 뭐 기자회견을 해서 뭐 전부 책임이 우리한테 있느냐. 합의에 의해서 계류 다 쟁점사항 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위에 소위도 심의도 하지도 못하고 지금 계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뭐 저는 헌정특위 소속인데 헌정특위 차원에서는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투표가 개헌하고 연결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개헌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더 이슈가 된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헌법 개정과 상관없이도 이게 위헌성이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고치는 게 맞아요.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바른미래당의 진수입니다. 이 개헌안 발의에서부터 이게 지금 그 논의에 이르는 과정, 그다음에 국민투표법 그 개정 논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보면 이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만하고 독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갖는 의심은 뭐냐면 진짜 과연 개헌 의지가 있나.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당위성이나 명분도 충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 현실적으로 국회에 가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이게 개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그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을 이렇게까지 자극하고 푸시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과연 개헌을 할 의지가 있나 아니면 지방선거용으로 개헌할 의지가 있으니까 개헌안도 발의하고 그러면 개헌부터 문제.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자는 말을 아무도 안 하면 진짜 개헌할 의지가 없는 거 개헌 안 되죠. 누군가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죠.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뭐
100석이 넘잖아요.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잘 다독거려 가면서 그들을 끌어들여야 이게 개헌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거는 지방선거 때 개헌하지 않겠다는 거 말고는 아무 입장도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계속 입장이 변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개헌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됐겠습니까? 너무 밀어붙여요. 중재를 설게요. 짧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것은 국민투표법을 바꾸는 문제는 국회의 잘못이에요. 이건 개헌하고 연결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14년에 헌법 발의하고 2015년 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시간은 몇십 초 남겨놓고 그런데 이 앞에 5일 날 선거법 심사 소위에 자한당 불참했잖아요. 이것은 뭐냐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윤수아 의원님, 박성중 의원님, 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4부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문화평론가 하재근.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서 오시고. 자, SBS 퍼니 우리 강경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윤 강경윤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정치 회담으로 4부 이어갈 텐데 광고가 없으니까 너무나 숨이 가쁩니다. 네. 살 빠지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앞서서 우리 저 여의도 UFC 하면은 이건 진짜 요 앞에 정치인들 부르니 한 게 UFC라는. 그렇습니다. 제가 10시 반 전에 체중계 한번 올라가서 재보고 그 마친 다음에 체중계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전이 엄청납니까? 아까 그렇습니다. 되게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누가 이겼나요? 오늘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었어요. 지난주는 이건 진짜 앞으로 저 경찰을 좀 입회시켜야 하지 않나요? 그 정도입니까? 혹시 모를 소유 사태를 방지하고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 그 국회의원분들 마이크 꺼졌을 때는 온 수단이 그러니까요. 막 네. 기념 촬영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야수로 다 돌변하는데 원래 정치인분들이 링에 올랐을 때 또 투사 기질이 살아나죠. 프로야 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카메라가 꺼지면은 약간 왜 그랬어? 그리고 켜지면은 그래서 보통 그게 이제 정치인들을 비아냥 좀 조롱하는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꼭 조롱할 것만은 아니고 정치인이 국민이 보는 무대에서 열심히 또 서로 토론을 하면서 또 일반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또 좀 이렇게 교류도 나누고 그게 그렇게 이중적이고 나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뭐 또 국민들의 또 마음을 대변하는 게 또 정치인들의 역할이니까. 근데 이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왜 그 삐걱삐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DABOC. 뭐 보면은 그렇게 싸우고 또 화해를 해요.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분들 뭐 국민의 대변자 역할도 하면서 또 한 명의 존엄한 개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겠다. 맞아요. 그렇죠. 그게 이 프로그램의 그 매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꼭 댓글을 보는데 저랑 하평동관님은요 그거 있잖아요. 아우안이라고 하죠. 아웃 오브 안중. 정치인분들이 뜨거우니까. 정치인분들 얘기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감사하죠 뭐. 그래요. 자, 비정치 회담에서는 저희는 항상 정치 밖에 그리고 문화위원회의 소식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데 근데 또 보면 다 정치하고 얼기설기 또 얽혀 있어요. 이슈들이. 어차피 사람 사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평양 공연 이야기 이거 오늘 준비하셨어요. 평양 공연 어제 드디어 방송이 됐죠. 3사가 동시에 거의 같은 시간에 방송을 했습니다. 3사가 몽땅 다 시청률이 10% 넘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SBS가 좀 더 높아야 할 텐데.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몽땅 다 10%가 넘었고 그래요. 요즘에 10% 넘으면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럼요. 합의 30%면은 이건 대단한 시점이니까. 합의만 36%인가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어제 이제 그 가수들이 처음에 원래 보도가 나오기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어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좋았다고 하기는 조금 뭐하고 객석이 쌓였다. 역시 초반에는 이제 평양의 관객들이 어느 정도 경직된 분위기가 있었는데 윤도현 씨가 남자는 배 여자는 잘하더라고요. 그거 부를 때부터 좀 함성도 나오고 그렇게 되더군요. 근데 예전에 사실 그 베이비복스하고 막 이런 분들 북한 가셔가지고 하셨을 때 그 싸한 반응, 무표정한 표정 막 이런 거 기억해 보면은 진짜 많이
많이 환호가 뜨거웠던 거죠. 그때보다는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아이돌 북한 공연의 흑역사가 핑클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들의 공연이 다 썰렁했는데 이번에는 그 흑역사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였으나 이번에 레드벨벳 아이돌 갔거든요. 레드벨벳 공연 때도 역시 옛날과 거의 유사하게 좀 썰렁한 느낌이 있었고. 그래도 우리 아이돌들이 가서 북한의 이런 엄숙주의를 하나둘씩 해체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매우 유의미한 그런 공연이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공개적으로는 환호를 못하지만 몰래 듣는다고 하죠. 아이돌 노래 이런 거를. 맞아요. USB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듣는다고 하고 진짜 레드벨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적인 가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북한에서 일단 빨간 맛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공연됐다는 것만으로도 좀 굉장히 신기했던 일이었어요. 레드벨벳을 김정은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언급하기도 했고 그리고 윤도현 밴드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부를 때 그때 이제 공연장 분위기가 좀 좋아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웃으면서 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측의 뭐 도정환 장관이라 이런 남측 인사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이 노래 편곡 신선하다. 이거 어떻게 편곡이 된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 공연에서 핫 이슈는 레드벨벳이었잖아요. 레드벨벳이 도대체 어떻게 간 것이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그러니까 레드벨벳이라는 그룹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레드벨벳 공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도 나오고요. 악수를 먼저 청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런 모습에서 좀 레드벨벳의 팬이 아닌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가 레드벨벳 노래를 흥얼거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 젊은 세대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레드벨벳이. 그리고 이번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노래 나올 때 리설주하고 그 김여정 부부장이 뭔가 공감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이런 얘기도 도정환 장관이 한 얘기니까 설마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겠죠. 도정환 장관이 이런 말도 했어요. 레드벨벳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전 세계 처음이었을 것이다. 아무래도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에서 공연이 이루어졌으니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레드벨벳의 그 공연도 북한 사회에 또 남측의 문화는 이러하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을 것 같고요. 또 서현 씨가 소녀시대 멤버잖아요. 서현 씨가 MC를 보고도 노래도 했잖아요. 푸른 버드나무. 그 북한 노래인데 그 노래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했고 또 들어보니까 이 서현 씨가 사실 소녀시대에서 SM 엔터테인먼트에 있다가 지금 홀로서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1인 기획사. 1인 기획사를 차렸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이 서현 씨가 이제 본인이 도전하고 싶은 게 많다. 그리고 서현 씨 자체가 좀 책도 많이 읽고 좀 그런 생각이 좀 깊은 젊은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제였죠? 저번에 우리 평창 올림픽 당시에도 합동 공연했을 때도 그때도 같이 공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그런 마인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공연에 앞뒤로 함성이 두 번 나오고 그러니까 노래가 시작할 때 함성 나오고 끝날 때 함성 나오고 그 두 곡이거든요. 그게 제2에게하고 서현 씨가 부른 푸른 버드나무 두 곡에서 그렇게 함성이 나왔죠. 저는 말이죠. 이 공연을 보면서 느낀 건데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참 많지 않구나. 이걸 좀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념과 체제를 넘어서서 남과 북이 함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노래들을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갑자기 웃음이 나는 게 오늘 보니까 되게 김정은 위원장님이 갑자기 조금 닮은 것 같다는 약간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싸이 씨, 김용민 씨, 김정은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좀 친숙한 옆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뚱뚱하면 다 비슷해지나 봐요. 그렇습니다. 남과 북의 어떤 그런 서로 간극을 좁히는 그런 행사였던 그러니까 것 같아서. 이번이 첫 걸음이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노래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을까지 갈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에 또 이런 거 하자라고 했고 도정환 장관이 앞으로 문화체육 교류를 많이 하자라고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찬동했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는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크게 깨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이런 기회는 앞으로 많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되고 요번에 기존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광경이 펼쳐진 것은
그 이 YB 윤도현 밴드 공연할 때 네. 나는 나비 부를 때 네. 중간에 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 락음악 그 락 밴드 공연할 때 특유의 네. 관객이랑 주거니 받거니 호흡을 이끌어내는 예, 이게 사회주의권은 원래 락음악 안 되거든요. 그래요? 락 밴드 그 옛날에 소련도 구소련도 락음악은 단속했었고 네. 이게 원래 미국식 음악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날라리풍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돌 댄스 음악 락 밴드 이런 거는 북한은 상당히 생소한 건데 네. 근데 나는 나비 부를 때 주거니 받거니가 나왔거든요. 관객들이 그거를 따라하는 모습이 거의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겠는가. 예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사실 이번 공연도 공연이지만 거기서 먹었다는 그 냉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평양냉면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한번 꼭 먹어보고 싶고 백지영 씨가 이렇게 호로록 먹는 거 보니까 네. 침이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도 뭐 이제 조만간 네. 평양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가서 냉면 먹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옥류관 냉면이 그렇게 유명했었는데 근데 사실 옥류관 냉면이 우리나라 사람이 먹기에는 한 번 먹으면 조금 싱겁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몇 번 먹어야 그 깊은 맛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최진희 씨가 옥류관 냉면을 먹고 마지막 환송만찬 때 미삼각 냉면을 먹었는데 미삼각이 더 맛있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냉면 마니아들이 지금 목록이 하나 더 떴습니다. 미삼각도 가봐야 된다. 이 옥류관이 네.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손예리님 역시 윤도현 최고였어요. 네. 그때 반응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리하게 보셨나요? 3803번 쓰시는 분. 모두 가슴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북한의 북한은 아무래도 주민들, 약간 촌스러운 한복 차림의 여성들 모습도 눈에 띄었다고 하셨고 나득남님. 이 본명일까요? 나득남님. 네. 조용필 씨 감기 걸리셨는데 노래 많이 부르시고 후디엄 괴차하세요. 하여간 이번 그 예술 공연단 이분들은 애국자고요. 역사에 이름이 남을 그런 큰 공헌을 하셨다. 그렇죠. 이번에 조용필 씨 몸도 아팠고 이선희 씨 대상포진 후유증 있었고 서현 씨 디스크에 몸살 있었고 다 아픈데도 부상 투어 한 거거든요. 이선희 씨 마지막 2차 공연 때 목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데도 정말 이게 국가적인 행사니까 민족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정을 불사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진짜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해드려도 모자랄 그런 큰 일들. 북한 분들이 그 겨울의 찻집 되게 좋아하나 봅니다. 그 노래 4번 나왔습니다 지금. 남한 노래를 이렇게 잘하시네요. 마지막에 현송월 단장도 또 불렀답니다. 그 환송 마찬 때 그 겨울의 찻집. 아이고 세상에. 울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 노래 하면은 그 조용필 씨보다는 차성원 씨가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까? CF. 막 갑자기 승진 대상에서 누락이 됐을 때 갑자기 자리에서 그 가스 버너를 올려놓고 그 고추장을 풀어가지고 낙지볶음을 먹는. 맞아요. 아무튼 그 북한에서 상당히 이 노래를 좋아하는 느낌을 받은 게 노래 시작하기 전에 함성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노래 끝난 다음에 윤도현 밴드 같은 경우에는 끝난 다음에 함성이 나왔는데 그 겨울의 찻집은 시작할 때 때부터.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함성 나온 노래가 제2에게 하고 그 겨울의 찻집.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분들이. 그 노래를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따가 시간 나면은 한 곡 그 중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경윤님 다음 소식. 네, 다음 소식은요. 강경윤 기자님. 네. 4.3 때 저희 이제 추념식이 있었죠. 이번에 70주기였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으로는 2번째로 참석을 했었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한 부분은 이 추념식 자체가 굉장히 국민적인 어떤 행사, 관심사가 됐던 것 같아서 좀 이례적이었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이효리 씨가 시 낭독을 했고요. 그리고 루시드 폴이 추념 공연을 했고 이음 씨도 추모 공연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알찼던 행사이자 또 제주 도민에게는 어떤 위로와 치유가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연예인이 이 추념식에 나온다, 국가 추념식에 나온다. 이게 좀 흔치 않은 일인데 말이죠. 그렇죠. 좀 최근에는 좀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연예인들이 자신의 뭐 유명사 이런 걸 떠나서 예전에 이보영 씨도 그때 현충일 날이었나요? 그때 추념사를 했던 것 같고 이효리 씨도 이번에 나레이션을 한 거였는데 이효리 씨가 이번에 좀 저는 아무래도 연예 기자다 보니까 이효리 씨의 이제 롤이 어떨까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봤었는데요. 3가지의 시를 이제 낭독을 한 거죠. 4.3 사건을 이제 추모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효리 씨가 굉장히
화장기가 없는 얼굴이었고 머리도 손질을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리도 어떤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세팅이나 이런 거 하지 않은 것 같고, 검은 색깔 정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예를 갖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서 좀 그 부분이 더 인상 깊었고 또 고마웠습니다. 연예인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화장이나 분장 같은 것들을 최소화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효리 씨나 루시드 폴이 이번에 이제 참석을 한 건데 이분들이 제주도로 이주를 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분들을 통해서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3 사건이 과거에 우리나라 권위주의 시절에는 하나의 금기어로 아예 말을 할 수 없는 뭐 반란 사건이라고도 했었어요. 뭐 여러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사건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인데 이게 47년 그 3.1절에 그 전부터 뭔가 좀 제주도민들하고 경찰 사이에 좀 안 좋은 공기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일제 시대 때 경찰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경찰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또 좌익 우익 그런 또 이 대립도 있었고 그런데 47년 3월 1일절에 그 행사를 하는데 경찰이 그 제주도민한테 발포를 해가지고 6명이 사망을 한 거죠. 그 제주도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래서 부글부글 끓다가 바로 그 다음에 4월 3일에 이제 그 남로당을 중심으로 분기가 일어나는데 근데 좌익을 뭐 이제 뭐 토벌한다든지 규제한다든지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거 좌익 분자들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까지 싸잡아서 이렇게 막 거의 테러를 가해가지고 이게 제주도민이 당시에 28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추산되는 게 한 3만여 명 정도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그 전체 지역 주민의 10% 정도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져도 최일선 부대도 10%가 전사하진 않거든요. 정말 처참한 전쟁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데 일반 주민이 10%가 사망했다는 민간인이. 것은 이건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십 년간 말도 할 수 없었고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 한을 이효리 씨나 루시드 폴이 전에 듣고 이번 행사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머뭇거리는 부분도 있었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행사에 가는 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은 당연히 했을 거고 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 한 뭐 본인 유족이라고 밝힌 분이 이효리 씨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서 이효리 씨가 좀 마지막에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예를 다해서 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좋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추모 행사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이제 금기시 되었을 때 어떤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되어 있을 때 이 대중문화인들이 계속해서 4.3 사건에 대해서 추모하고 얘기하고 이야기로 만들고 노래로 하고 이랬던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도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저는 사실 저도 되게 부끄럽지만 4.3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근데 배우 김부선 씨가 이제 저랑 좀 아는 사이인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4.3 사건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굉장히 절절하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그때부터 좀 관심이 가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치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사과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어떤 그 용공 세력, 좌익 세력을 척결한다는 미명하에 무고한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폭력을 가해서 이 4.3 사건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나중에 뭐 80년대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 운동권으로 만든 불임 사건 이런 경우에도 그냥 독서에 책을 읽었을 뿐인데 그걸 좌익으로 만들고 이런 식의 국가 폭력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죄도 하고 역사를 좀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4.3 사건. 사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를 하는 그런 이유는 과거의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가 최고 책임자가 사죄하는 마땅한 그런 행동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라는
국가 차원의 다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내일 11시에 유인태 의원 원희디 기자와 함께 4.3을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생민 씨 이야기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기도 참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개그맨 김생민 씨가 이제 데뷔 26년 만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가 최근에 이제 미투 사태와 연루가 되어가지고 모든 방송에서 이제 하차하고 사과를 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생민 씨 같은 경우에는 26년 동안 참 한결같이 어떤 본인의 성실함이나 근검 절약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뒤늦게야 이제 꽃을 피운 스타일인데요. 그러던 김생민 씨가 이번에 한 방송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그런 이제 폭로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김생민 씨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거 뭐 계약한 광고가 상당해서 위약금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아무래도 김생민 씨가 이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뭐 한 7개 정도로 알려졌다가 이제 방송 이제 예정인 것 그리고 이미 찍어놨지만 아직 방송은 되지 않았던 것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10편 이상이라고 합니다. 10편 이상이면은 사실상 굉장히 뭐 제작비나 어떤 이런 투입된 게 굉장히 크기도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문제인 건 이제 광고인 거죠. 광고 계약을 할 때 이제 연예인들이 보통은 갑을병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본인이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손해를 입히게 됐을 때는 사회적 위신이 떨어지고 평가가 나빠질 경우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그런 평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하죠. 사전에 계약을 하는데요. 아마 김생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은 CF를 찍었기 때문에 20편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보통은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약금이라고 하죠. 위약금 보통 이제 2배에서 3배 정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위약금을 물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한 편당 뭐 2, 3억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재기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김생민 씨가 이번에 일단 사과를 바로 한 점 그리고 본인이 뒤늦었지만 어쨌든 사과를 했고 바로 하차를 자진해서 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난은 비난이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만큼은 인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별한 어떤 차이를 보이진 않겠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복귀에 대해서는 긍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게 대중이 받은 충격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정반대일 때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원래 좀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한 사람이 잘못하면 질타를 좀 적게 받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고 모범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반대 일을 저지르면 대중이 배신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요번에 좀 그런 사례라서 김생민 씨가 상황이 앞으로도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미투 폭로 뭐 성추행 이런 게 가끔 가다 보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하는 말이 뭐 합의였다. 뭐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 경우는 또 그것도 안 되는 게 지금 하루에 피해자가 2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성추행 당한 여성이 그럼 이거는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조금 말하자면 죄질이 안 좋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생각하기에 더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과를 바로 한 거는 좋은데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하차 자숙 선언까지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과를 하면서 프로그램 하차 문제, 자숙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약간 묵묵부답인 상태로 하루가 지나쳐서 뭔가 조금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루 그리고 정도는 여성한테 사과를 하고 나서도 한 10여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기사 터질 때까지 그 방송 활동을 멀쩡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면서 지금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김생민 씨가 데뷔 25년 만에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SBS 강경윤 SBS 퍼니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11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고 자, 김용민의 정치 이쇼 북한에서 공연됐던 레드벨벳의